실제 데이터가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조금 용량에 치우쳐 있는데 빅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의 깊이가 있는 데이터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데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거랑 뭐 사람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듣는 단어로 생각하면 딱 두 개예요. 고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또는 내 뭐 여러 가지 그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이런 시민이나 국민들을 통틀어서 그냥 커스터머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나를 찾는 나의 상품이라든가 나의 이런 시설물을 찾는 사람들은 누군지라고 하는 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면에 보시면 왼편에 이제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모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크게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다음에 나이대로 봤을 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쓰던 데이터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여기에 과구 생애주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독립을 해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결혼을 해서 신혼 영유아 가구를 형성하고 뭐 자녀가 쭉 커나가면서 가구의 형태들이 달라지고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이제 그 노부부들만 남거나 아니면 1인 노인 가구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수립하거나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이제 가구 생애주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거가 어떤 데 영향을 미치냐면 이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데에서 그 많은 그 다양성을 보이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러는데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또는 아파트라고 하면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 몇 평에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 굉장히 민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소득 수준도 금방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몰려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자기 집이든지 간에 어떤 지역에 어떤 평형의 아파트에 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게 실제로 데이터 저희가 한 10여 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나타내는 패턴이기도 해서 사람을 물을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디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게 들어서니까 나타나는 게 예전에도 데이터로는 실제로 남아있긴 했었지만 잘 몰랐던 것 중에 그 사람이 오늘 어디에 가서 뭐에 관심을 가졌고 나는 뭐가 좋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남기기 시작하는 SNS에 데이터를 남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 되고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호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똑같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느냐를 좀 정리를 해보면 돈에 대해서는 물론 돈을 얼마나 쓰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얼마나 쓰냐라고 하는 거를 돈의 관점이나 아니면 돈을 실제로 다루고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얼마를 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이런 정도의 돈을 벌려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 또는 반대로 여기에서 있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얼마나 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의 활용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과 같이 맞물려서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야 돈을 쓰게 돼 있고요. 또는 반대로 돈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서 몰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집객시설이라고 흔히 말하는 게 관공서라든가 뭐 호텔, 백화점, 큰 대형 건물들인 거고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조그만 상가들이 생기면 이 상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게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뭐 핵심 상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도보거리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을 이제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요즘은 핵심 상권보다 이제 골목 상권이 훨씬 더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핫플레이스로 치시면 나오는 뭐 경리단길, 뭐 서촌 이런 데가 다 골목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어디서 쓰는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돈의 속성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게 되면서 알려지고 많이 쓰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법상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동의한 내에서 쓸 수는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연령대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 언제 돈을 쓰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뭐 카드 데이터라든가 통화량 데이터를 통해서 다 트래킹이 되고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모여서 하나의 저희가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자료가 뭐냐면 부동산 어디에 투자하면 좋아요가 사실은 돈, 사람, 흐름 데이터의 집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놓은 건데요. 밑에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쓰였지만 가장 많이 쓰인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카드 소비 패턴하고 통화량 데이터를 써서 만든 지도예요. 이게 과연 뭘까요? 이 모양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지금 전체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선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의 구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짙게 표시돼서 별표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위에 말하는 연남동 상권이랑 홍대역 상권이 놓여 있는 곳인데요.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예전에는 저렇게 있으면 저기에 뭐 상가 업소수가 몇 개나 있을까 정도가 아마 쓰일 수 있었다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급속하게 이제 통화량 데이터, 카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권에 과연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저 연남동 상권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똑같이 홍대역 상권도 붉은색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럼 보시면 확연하게 붉은색의 위치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사람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곳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남동 상권에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서울시 전역에다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이런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나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홍대역처럼 저렇게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라고 하면 저런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특별화된 것보다는 각각의 연령대별로 다른 전략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비슷한 걸로 이거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서울시에 있는 역이에요. 제가 앞서서 집객시설 얘기를 드리면서 역세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상권들이라고 한 게 대부분은 역세권을 통해서 발달이 돼 있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뭐 강남역 상권, 명동역 상권 이런 상권들은 꾸준히 상권이 있는데 요즘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때에 그런 상권에 사실 진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같은 비용으로 내가 어디에 진입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걸 보려면 매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 밑에 이제 뭐 세주소 건물 데이터라든가 인허가 업소 정보 데이터, 그다음에 승하차 인구, 카드 소비 패턴 데이터 이런 걸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빨간색 점들이 앞으로 뜨게 될 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저기서 써놓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고 대신에 그 밑에 초록색하고 파란색, 노란색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역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요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곳들은 주변에 예전 같으면 상가업소가 몰려있는 곳, 그다음에 교통시설이 몰려있는 곳이 매출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근데 자영업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추세는 골목 상권들, 그다음에 내 집 옆에 생활 밀착형 상권을 형성을 해서 상가가 확성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술자리 문화도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찍 집에들 가라고 하니까 집 근처에 모여서 가볍게 한 잔이라고 하는 문화가 실제로 데이터로도 보여서 상권이 지금 발달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상권이 의외로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 저렇게 데이터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옆에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게 아파트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국가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 중에 하나인데 건축물 대장이 개방이 되면서 아파트의 평형 정보, 그다음에 아파트의 호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쉽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게 돼서 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자기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그 후에 고객들의 매출 패턴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입히고 외부 데이터를 입혀서 실제로 뭐 마켓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고객들을 갖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유치할 건지, 나의 고객의 속성이 어떤 건지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데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한 15년 가까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데이터가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발 뭐 어떤 데이터도 좋으니까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요즘은 데이터의 종류도 많이 개방이 됐고 용량도 굉장히 많고 한데 막상 열어봤더니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봤더니 데이터의 용량, 볼륨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은 지금 개방 시대다 보니까 일단은 모으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왜 모으는지, 뭐에다 쓰려고 모으는지, 누가 쓸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뒤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딥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용량이 많고 전수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그런 한 장의 장표라고 하는 걸 만들려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데이터가 쭉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상권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상가 업소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가가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 창폐업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상가의 그 수명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안 쌓여 있었을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데이터가 당연히 상가 업소가 등록이 되면 사라지는 것도 데이터에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화해 놓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그걸 못 쓰게 됐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런 의식을 가지고 데이터가 모여져서 데이터를 지금 활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아마 오늘 세미나에 오셨을 텐데, 데이터를 목적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이런 딥데이터 시대로 내년도부터는 이제 준비를 해서 발전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축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독일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그 배경에 독일 축구 대표팀의 정보와 전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태석이라고 합니다. 프로 레벨의 선수들, 특히 엘리트 레벨의 선수들이 좀 일반인들 혹은 아마추어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프로 선수가 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신체적인 피트니스 레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요. 또 이런 선수들은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을 캐치해서 잘 매니지하고 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팀의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엘리트 레벨 이상에서 어떤 그 선수들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되는지, 엘리트 레벨 이상에서 적용되는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이 많은 그 2014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 대표팀이 있는데요. 이 독일 대표팀은 그 이번 2014년 작년 월드컵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뭐 IoT 기술을 이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IT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된 그런 팀입니다. 그 스포츠 과학계에도 좀 잘 알려진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그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 2014년도에 그 기업 경영 정보화 솔루션 기업이죠. 독일 기업인 SAP의 도움을 받아서 자국 내에 그 SAP 스포츠 원이라는 그런 팀 관리 그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의 어떤 그 매니징이라든지 뭐 경기 정보, 훈련 정보, 선수들의 어떤 건강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매니지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요. 사실 그 독일 대표팀의 이런 정보화 전략은 그 2014년 그 원샷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시스템의 변화는 아니었고요. 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클린스만 감독이 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그 독일 축구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악몽의 시간이었는데 그 유로 대회에서 12위로 이제 대회를 마감을 하면서 뭔가 좀 혁신적인 계기가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 당시에 자기 커리어를 이제 미국에 있는 그 MLS에서 커리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그 빌리빈 남장이 주도했던 그 머니볼 이론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축구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독일 대표팀의 감독 제의가 들어오면서 바로 이 감독을 맡자마자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주변에 있던 그 쾰런 대학에 있는 체대 학생들로 구성이 된 그 정보 분석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팀 쾰런이라고 이름을 짓고 처음에는 한 10명 내외의 그 대학원생들로 정보 분석 팀을 만들어서 주로 상대 팀을 분석하고 그 상대 팀의 어떤 특징적인 전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성과가 바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레만 골키퍼가 8강에서 아르헨티나와 그 페널티킥으로 이제 승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매번 페널티킥 그 골키퍼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그 스타킹에서 뭔가 꺼내서 이제 컨닝 페이퍼 같은 걸 열심히 쳐다본 다음에 이제 그 방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경기 끝나고 나타난 그 컨닝 페이퍼가 뭐였냐 하면 그 상대 팀의 어떤 페널티킥 방향 분석 보고서라는 아주 메모지, 호텔 메모지에 적힌 아주 작은 메모지였는데요. 적중률은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적중률은 5명 중에 3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60%의 적중률을 보이면서 4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물론 뭐 그 한 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분석의 중요성, 혹시 뭐 통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석 코치였던 이제 레브 감독이 바로 감독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 레브 감독도 클린스만 감독의 그 어떤 정보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계승을 해가지고 2014년까지 이 팀 쾰런이라는 정보 분석 팀을 강화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뭐 같은 아르헨티나 팀을 상대로 메시 전략이라는 그 어떤 메시를 아주 집중 분석한 그런 정보 분석서를 이용을 해서 4강에서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012년 유로 대회에서는 네덜란드 팀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더치 코드북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두꺼운 그 네덜란드 팀 분석 보고서를 이제 대표팀에 제공을 받아서 잘 활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14년 월드컵에서는 이 팀 쾰런이 했던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그 독일 축구팀의 어떤 그 패스하는 타이밍을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 이제 우승을 못하면 실패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 실패했던 원인이 독일 축구팀의 그 볼을 가지고 있는 소유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다음 패스로 연결할 때까지 약 한 3.4초가 걸렸는데 이걸 좀 줄여보자. 그래서 패스를 다음번 연결되는 패스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이제 월드컵이 끝난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려 3.4초에서 이제 1.1초까지 평균 패싱 타임을 줄이는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단 이 SAP라는 뭐 IT 기반의 어떤 팀 관리 전략이 좋았던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아주 10년 전서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해왔던 이런 그 정보와 전략 이런 부분이 독일 대표팀의 우승의 마지막 그 퍼즐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 월드컵 이후로 독일 스포츠가 어떤 위상이 좀 틀려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 어떤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는 미국 그 야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스포츠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독일의 어떤 축구팀, 특히 축구 대표팀의 정보 분석 능력이 거의 이제 그게 버금가는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UEFA 유럽 축구 연맹에서 챔피언스 리그 팀들을 대상으로 2001년에서 2012년 동안 그 부상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계에서 알고 있는 부상이 적은 팀이 성적이 좋을 것이다.
부상이 많은 팀이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아주 증명을 한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2014년도에 BJSM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상이 많고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많은 팀일수록 성적이 좋지 않았고 선수들의 어떤 가용성이 높은 팀일수록 이제 성적이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됨으로써 그 피파 같은 단체에다가 이제 부상 예방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공을 하게 되고 정책 수립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올해서부터 이제 그 빅데이터, 특히 축구에 대한 빅데이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가 DB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KFA DB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국가대표 이건 이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예전에 했던 경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영상만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을 좀 디지털라이징을 해서 숫자화된 정보, 그 다음에 각각 이벤트별로 모아놓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좀 재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0경기, 3년간 약 1200경기를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뭐 경기력 분석 데이터는 당연한 거지만 이거 외에도 이 데이터를 이용한 뭐 다른 오픈 API 서비스, 게임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도 돈이 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나 훈련에 관련된 영상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구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 과제 몇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빅데이터가 정의를 보면 인간과 인간의 어떤 인터랙션에 관련된 그런 아주 큰 데이터셋인데요. 특히 축구 같은 경기는 이 상대가 있는 경기다 보니까 항상 한두 경기만 가지고는 데이터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 데이터하고 좋지 않은 상대, 그러니까 나쁜 레벨이 낮은 데이터 상대를 만났을 때 데이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노이즈나 에러들을 어떻게 이제 잘 관리를 할 건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각 팀 간 혹은 구단 간, 클럽 간 어떤 각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어떤 이해에 대한 충돌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그 어떤 모 구단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 팀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싶지만 우리 팀에 대한 정보는 단 한 편의 그 사진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 통합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법적인 문제들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선수들의 어떤 부상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의 없이 혹은 그 익명으로 코딩되지 않은 자료들이 이제 옮겨 다닐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에 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대표팀처럼 어떤 비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축구라는 그런 스포츠 발전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